카우치에 누운 시인들의 상가 노래 51페이지. 그의 이런 행동은 마치 꿩 아니면 닭이라는 속담과 비슷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모두곤이 아니라면 그녀와 닮은 딸이라도 소유하겠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정신분석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치라고 부르는데 자신이 얻고자 했던 목적이 좌절되었을 때 그것과 비슷한 다른 것으로 대치해 대리적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한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그녀의 가슴에 닿은 스카프 아니면 양말 데님이라도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가져다 주오 라고 읊기도 한 걸 보면 여성에 대한 소유욕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나 보다. 결국 예이츠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25세의 조지 하이드 리지와 혼인했는데 그녀와의 결혼은 그런대로 평탄하게 이어졌으며 두 아이까지 낳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마침내 25년에 걸친 오랜 짝사랑의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이들 부부는 신혼 초부터 신비적인 심령술에 빠져 자동수기 등의 실험에 몰두하는가 하면 무아지경 상태에서 여러 혼령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들의 존재를 영적인 스승으로 믿고 소통을 나누는 생활을 계속했다. 하지만 예이츠는 이미 그 이전부터 점성술과 연금술, 초자연 현상 등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스웨덴의 신비주의자 스웨덴보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특히 신지학과 힌두교의 신비주의 등에서 많은 영감을 얻은 예이츠에 대해 시인 오드는 마술과 인도의 허튼 의식에 사로잡힌 다 큰 성인의 개탄스러운 구경거리라며 비꼬 기대했다. 예이츠의 신비주의는 물론 켈트적인 특성을 물려받은 결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연이의 실현이 아픔을 안겨준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도피 수단으로 선택한 길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신비주의적 시는 세속적인 사랑의 승하에 동시에 고통스러운 현실의 부정이기도 하다. 그에게는 인간의 욕정이야말로 불완전한 영혼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종의 통과의례에 불과했을 뿐이다. H의 시, 제정신이 아닌 제인의 주변인과 나눈 대화의 한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사랑의 결실이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 완성된다고 보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이 시에서 온전한 합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차피 분열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완벽한 일체가 되기 위해 그의 선택한 길은 영적인 합일의 경지임을 암시하는 듯하다. 사랑은 배설물이 있는 그곳에 훌륭한 집을 짓는다. 그 어느 것도 분열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하나가 되거나 전체를 이룰 수 없기에 사실 따지고 보면 예이츠가 일상을 통해 그토록 영적인 신비주의에 빠진 것은 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거부여 부정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영과 육의 갈림길에서 그는 영의 세계를 선택한 셈이다. 배설물이 있는 그곳에 털을 잡은 사랑은 온전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성적인 결합을 넘어서 영적인 일체감을 추구하는 예이츠의 시도가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다. 영국의 여성 정신분석가 멜라니 클라인은 초기 모자 관계에서 유아가 겪는 심리적 갈등 상태를 탐색하면서 아기들이 최초로 동원하는 방어 기제로 모든 사물을 놓고 나쁜 것으로 양분하는 분리의 기제를 언급했다. 그녀는 대상관계 이론의 핵심은 엄마로부터 떨어질 때 아가들이 받는 분리불안과 거절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영원히 버림받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에 있으며 그런 상처가 큰 사람일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모성에 대한 그리움과 합일에 대한 열망으로 심적인 고통을 받기 쉽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고향에 대한 예이츠의 향수는 단순히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모성을 되찾고자 하는 갈망의 표시이며 이상적인 어머니의 상징적 대리인이 모두곤에 대한 집념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무의식적 소망은 누구에게나 잠재된 그런 정의 요구가 아니겠는가. 실제로 그는 1900년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감으로 인해 모두곤에게 더욱 큰 집착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그의 시에 나오는 이니스프리는 바로 어머니의 고향 슬리고에 있던 호수 이름이었다. 예이츠가 프랑스의 한 호텔에서 7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을 때 아내 조지에게 남긴 그의 마지막 유언은 자신이 죽거든 일단 프랑스 땅에 묻었다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질 무렵에 이장해서 어머니의 고향인 슬리고에 묻어달라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그의 유언은 지켜졌다. 결국 그는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간 셈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진정한 첫사랑은 어머니였으며 모두고는 단지 어머니의 상징적인 대리인이었을 뿐이다. 공교롭게도 그의 이장을 책임진 인물은 아일랜드 공화군 지도자 출신으로 당시 아일랜드 외무성 장관이었던 션 맥브라이드였는데 그는 바로 모두곤의 아들로 1974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 참으로 기묘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모두곤은 1954년 86세를 일기로 사망했으며
아들 션 맥브라이드는 1988년에 사망했다. 예이츠가 세상을 떠나 헤어 프로이트 역시 런던에서 눈을 감았다. 물론 이 두 사람은 직접 대면한 적이 없지만 영적인 완성과 구원을 추구하며 신부주의에 빠진 신의 죽음과 무의식적 환상의 극복과 현실적인 적응에 중점을 둔 정신분석가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묘한 대조를 이룬다. 하지만 어차피 이 두 인물은 서로 판향기를 걸었기 때문에 살아생전 만났다고 해도 함께 어울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D.H. 로렌스의 에로티시즘 20세기 영문학에서 매우 특이한 위치를 점하는 D.H. 로렌스는 비록 에로티시즘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알려져 있지만 일생 동안 800편 이상의 많은 시를 쓴 시인이기도 했다. 로렌스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채털리 부인의 사랑이나 무지개 등의 에로티시즘 소설로 인해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생활에도 불륜을 저지름으로써 보수적인 영국 사회에서 추방되어 해외를 전전하다 결국 미국에 정착해서 여생을 마치게 되었다. 성에 대한 그 급진적인 참여는 당시만 해도 매우 보수적인 서구 사회에서 맹렬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만 성에 대한 금기가 무너진 오늘날에 와서는 오히려 새로운 재평을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로렌스는 일찌감치 성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비난을 받고 있는 프로이트에 비해 차라리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로렌스처럼 무조건 성을 찬미한 게 아니라 심리적 발달 과정에 끼치는 성의 가치를 창조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입장에 놓였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로렌스의 굴곡진 삶과 자본 세계를 들여다보노라면 그 자체가 프로이트의 이론을 입증해주는 산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로렌스는 영국 중부에 위치한 탄강촌 이스트우드에서 가난한 광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문맹에다 술주정뱅이로 툭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폭군이었는데 그런 남편에게 실망한 어머니는 전적으로 아들의 의지에 위안을 얻으며 고달픈 삶을 유지했다. 어린 아들은 그렇게 학대받는 어머니를 아버지의 폭력에서 구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동기를 보냈는데 그런 구원 한상은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스승의 아내를 빼앗는 행동을 통해 재현되었다. 전직 교사 출신이었던 어머니 리디아는 특히 어려서부터 허약 체질이었던 아들 로렌스를 마치 연인처럼 대했으며 그런 어머니와 맺은 밀착된 관계는 로렌스의 성격 형성과 그 후 작품 활동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성 교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의 오랜 문학적 조력자로 알려진 제시 체인버스와의 사랑도 끝내 결실을 맺지 못했다. 노팅엄 대학을 졸업한 로렌스는 소설 하얀 공장으로 문단에 정식 데뷔했으나 그 해에 어머니가 암으로 사망하자 큰 충격을 받고 거의 탈진 상태에 빠졌는데 가까스로 원기를 되찾은 후 발표한 자전적인 소설 아들과 연인을 통해 비로소 어머니의 굴레에서 벗어난 듯 싶었다. 그러나 곧이어 대학 시절의 은사였던 위클리 교수의 부인 프리다를 만난 후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진 끝에 마침내 둘이서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임으로써 사회적인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사실 아들과 연인에 나오는 모래 부인은 로렌스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한 캐릭터를 할 수 있으며 이 소설에 묘사되어 있는 밀착된 모자 관계는 프로이트가 말한 오이디푸스 갈등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것과도 같았다. 하지만 로렌스는 이 작품 이후의 삶에서도 자신의 잠재된 갈등에서 충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자신보다 6년이나 연상의 유부녀 프리다와 사랑에 빠져 결국 이혼시키고 말았기 때문이다. 독일 귀족의 후예인 그녀는 품위 있는 교수의 아내이자 세 아이의 어머니였지만 27세의 젊고 야심에 가득 찬 노동자 계급 출신 신진 작가의 매력에 이끌린 나머지 자신의 가정을 과감하게 내던진 것이다. 사람들의 비난을 피해 프리다와 함께 독일로 달아난 로렌스는 그곳에서 영국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그녀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간신히 풀려나기도 했다. 그 후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위클리 교수가 이혼을 받아들임으로써 마침내 1914년 정식 결혼을 하기에 이르지만 곧이어 제1차 세계대전이 반발하면서 이번에는 프리다가 적국인 독일이라는 이유로 스파이 혐의를 받아 군 당국으로부터 거주지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가뜩이나 소설 부지기가 외설 시비에 휘말려 경찰에 압수당하는 수모를 겪은 로렌스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환경에 이골이 난 나머지 마침내 영국을 떠나기로 작심하고 프리다와 함께 자발적인 추방을 선택하고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기나긴 해외 여정에 올랐다. 로렌스 자신은 이 여행을 야만의 술래길 일이라고 불렀는데 그는 결국 그 종착지를 미국으로 정하고 1922년 마침내 뉴멕시코의 목장에 마지막 터를 잡았다. 하지만 폐결핵에 걸린 그의 건강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이탈리아로 건너가 요양생활을 보냈으며
결국 요양소에서 나오자마자 프랑스 방스에서 45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 후 프리다는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뉴멕시코 목장으로 돌아갔는데 로렌스의 죄는 그의 유언대로 뉴멕시코로 옮겨져 그곳에 안장되었다. 로렌스의 삶은 그야말로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는 떠돌이 삶이었다. 인간의 삶이란 것이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의 삶은 참으로 기구하고도 사연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물론 그것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긴 했지만 일생 동안 원초적인 생명의 활력을 찬미했던 작가의 삶치고는 너무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일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비록 가난한 노동자 계급 출신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작가를 성공했지만 그 자신의 심리적 갈등과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정작 로렌스 자신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두 행복다운 행복을 제대로 구가하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간 셈이다. 그런 점에서 프리다와 함께 애정의 도피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발표한 그의 시집 보라 우리가 드디어 해냈도다가 그나마 가장 삶의 절정에 올랐을 무렵에 느꼈을 희열의 순간을 드러낸 작품이라 하겠다. 당시 그가 쓴 시 디종의 영광을 보면 그의 행복의 희열감을 엿볼 수 있다. 그녀가 아침에 일어나면 난 그녀를 바라보며 서성인다. 창문 아래 목욕 수건을 펼치는 그녀에게 아침 햇살이 머물러 어깨 위에서 하얗게 반짝이고 그녀의 몸선을 타고 흐르는 농염한 황금빛 그림자는 그녀가 스펀지를 집으려 허리 굽힐 때 불타오르고 출렁이는 젖가슴을 요동친다. 활짝 핀 노란 장미, 디종의 영광처럼 몸에서 구르는 물방울 그녀의 살결인 듯하고 두 어깨 은빛으로 반짝이며 허물어진다. 물에 젖어 떨어지는 장미꽃처럼 내 귀 기울여 어깨에 빗물이 빚은 보물 같은 꽃사태에 올림 듣나니 햇살 가득한 창문에 황금처럼 빛나는 그녀의 그림자 켜켜이 새겨들어 마침내 광해를 내뿜는다. 영광의 장미꽃처럼 감미롭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목욕하는 프리다의 풍만한 몸매를 화려하게 만기한 노란 장미 디종의 영광에 비유한 대목 말고는 기대했던 만큼의 에로티시즘은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육체가 지닌 생명력의 가치와 소중함을 설파한 시인의 뜻이 어느 정도 담겨 있기는 하나 생각처럼 그렇게 자극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그의 시의 겨울 이야기가 더욱 에로틱하게 와 닿는다. 여기서 그는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는 인간의 욕망을 다음과 같이 절묘한 표현으로 찬미하고 있다. 어제의 들판은 오직 흩어진 눈으로 희뿌였더니 지금은 가장 긴 풀잎도 거의 내다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의 깊은 발자국은 눈을 밟고 흰 언덕 끝 솔밭을 향해 걸어갔구나. 눈 위에 드러난 여인의 발자국을 뒤따르는 한 남자의 모습이 추위마저 물리치는 듯하다. 차가운 눈에 감촉한 남자의 뜨거운 열정이 하얀 솔밭길을 따라 서로 갈등하며 끝없이 이어진다. 마치 이성과 감성의 대립과 반목에 번뇌하는 인간의 보편적 갈등을 나타내는 장면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의 대표적인 시 뱀은 단순한 에로티시즘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생명창가에 속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제목만 봐서는 성적인 상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존의 고루한 가치관을 뒤덮어 없는 내용이다. 시의 첫 부분에서 보듯이 나보다 먼저 선수를 치고 낙수터에 자리 잡은 뱀이 물을 다 마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시인의 모습은 뱀과 일체가 된 자세를 취한다. 뱀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뱀에 대해 지니고 있는 사악한 존재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한 마리의 뱀이 낙수 대롱 밑으로 왔다. 어느 무덥고 무거운 날, 나 또한 더위에 속옷바람으로 물을 마시러 거길 갔고 검은 기운에 휩싸인 우람한 캐럿나무의 이상한 향기 감도는 그늘로 나는 물준전자를 들고 계단을 내려왔다. 그리고 조용히 서서 기다려야 했던 까닭은 거기에 그가 나보다 먼저 와 대롱의 물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종교에도 뱀의 존재를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짐승으로 취급한다고 해도 시인은 자신과 동등한 자연의 일부로 뱀을 대하고 있을 뿐이다. 목마른 동물이라는 점에서는 다 마찬가지라는 그의 시각은 뱀이야말로 인간을 타락시키는 원흉이라는 왜곡된 관점이 아니라 원초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여기에는 에로티시즘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 보인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뱀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나는 신천홍을 생각했다. 그리고 내 뱀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랐다. 내게는 그가 왕처럼 보였기에 추방당한 왕, 지하에서 왕관을 쓰지 못했으나 곧 다시 왕관을 쓸 왕처럼. 그리하여 나는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생명의 왕가의 기회를.
나는 이제 속죄해야 하느니 나의 옹졸함을. 여기서 시인은 뱀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본다. 지하 세계에서 왕관을 쓰지도 못하고 추방당한 왕의 모습은 바로 시인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하지만 생명의 왕과 마주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모두 자신의 옹졸함 때문이었으니 그 점을 속죄한다는 뜻이다. 자기 연민에 빠진 로렌스의 회한이 담긴 이 마지막 연은 자연의 생명력을 찬미하면서도 좀 먹어 들어가는 자신의 육체를 인해 충분히 즐겨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시인의 애절한 신경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시 제대로 된 혁명은 로렌스가 단순한 에리투시즘 문학의 선구자라는 속설을 뒤집은 메시지를 전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혁명은 정치적 혁명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의 혁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어진 생명을 사랑하며 즐기지도 못하고 오로지 물질적 탐욕에 사로잡혀 서로 증오하고 경쟁에만 몰두하는 어리석은 서구 사회를 질타하고 있다. 혁명을 하려면 웃고 즐기며 하라. 소름 끼치도록 심각하게는 하지 마라. 너무 진지하게도 하지 마라. 그저 재미로 하라.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는 혁명에 가담하지 마라. 그저 원수들의 눈에 침이라도 한번 뱉기 위해서 하라. 돈을 주는 혁명은 하지 말고 돈을 깡그리 비웃는 혁명을 하라. 회기를 추구하는 혁명은 하지 마라. 혁명은 우리의 산술적 편견을 깨는 결단이어야 한다. 사가 실린 수레를 뒤집고 사가가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는가를 보는 짓이란 얼마나 가소로운가. 심각하고 획일적인 것에 대해 소름 끼치는 반응을 보이는 시인의 태도는 곧 삶 자체를 웃고 즐기지 못하고 오로지 따지고 계산만 하는 모든 지성적인 작업에 대한 환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예의 바르고 올바른 체하며 가식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수많은 위선자들을 향한 매우 냉소적인 반응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특히 가난한 노동자 계급 출신으로 그는 상류사회의 귀족층이나 지식인들의 위선적인 삶에 대한 강한 역겨움을 드러내고 그들이 지닌 허구성과 기만적인 태도에서 질식만 할 것만 같은 혐오감을 느낀다. 그런 점에서 성을 찬미하며 반지성의 선두 대열에 올라선 로렌스는 동시대에 활동한 주지주의 문학의 선두주자 T.S. 엘리엇과는 상극을 이룬다. 엘리엇이야말로 성을 혐오하고 지성과 도덕적 질서의 회복을 위해 일생을 바친 시인으로 대표적 허무지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며 사회적 존경을 한몸에 받은 인물이었으니 로렌스와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에 놓여 있었으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서로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의 삶의 진로 또한 전혀 달라지게 되었으며 영국의 가난한 탄광조에서 태어난 야생마 로렌스는 위선적인 지성인 사회의 반발에 자유의 나라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미국에서 부유하고 교양이 있는 명문가에서 태어난 지성파 엘리엇은 정반대로 난잡하고 불결한 미국 사회에 혐오감을 느끼고 고상하고 품위 있는 귀족들의 나라 영국으로 건너가 귀화했던 것이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현대 영국 문단의 두 거장의 성과 지성에 대한 태도 면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20세기 전반에 엘리엇의 승리인 듯 보였다.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대중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급변함으로써 로렌스의 입장이 우위에 서게 되었다. 이른바 성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물론 그런 혁명의 불씨는 단연 프로이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지만 로렌스 역시 프로이트의 학설에 동조하고 무의식적 환상에 대한 저술도 남겼다는 점에서 단순히 어느 한 개인의 업적으로 돌리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 하겠다. 로렌스는 한때 미국의 여류시인 힐다 둘리틀의 아파트에 얹혀 사는 신세를 지기도 했는데 그녀는 프로이트에게서 분석을 받은 몇 안 되는 미국인 중에 한 사람이다. 열렬한 프로이트 숭배자였던 그녀는 를 통해 프로이트의 이론을 알게 된 로렌스 역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접한 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성과 무의식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론이 그에게는 백만 원군과도 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로렌스는 오로지 성에만 집착함으로써 지성의 가치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는데 인간은 언제나 그렇듯이 영과 육의 갈등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이트는 그런 인간적 갈등의 근원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성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나 지성의 무가치성을 주장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인간 정신의 건강한 강력한 이드의 압력과 가혹한 초자아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성적 자아의 적절한 균형 유지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로렌스는 고상한 척하는 상류사회의 위선과 기만의 염증을 느끼고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고자 했다. 그의 모토는 결국 모든 위선을 떨쳐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의 대표적 아들과 연인은 그 자신의 가족과 배경에서 비롯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그대로 반영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한 반항과 적개심,
어머니에 대한 근친상간적 욕망, 이성관계에서 드러난 미해결의 콤플렉스 등 로렌스의 성장 배경 자체가 정신분석 이론의 고전과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결국 그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탈취할 수는 없었지만 스승의 아내를 유혹하고 대리 전복함으로써 아버지에게 복수한 셈이다. 로렌스의 에로티시즘 예찬은 그의 모든 작품에 반영된 주제이기도 하지만 금지된 사랑은 영원히 깰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환상은 세계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 로렌스뿐 아니라 수많은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창조적 작업에는 그런 무의식적 욕망과 환상의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오로지 자발적인 충동에 내몰리는 작업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는 에로티시즘 겉으로는 금욕과 절제를 내세우면서도 뒤로는 성적으로 문란하기 그지없다. 빅토리아 시대의 위선과 기만적 잔재를 여지없이 공박했다는 점에서 그를 성해방론의 선구자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성에 대한 그의 극단적인 찬미는 자신의 근친상간적 욕망이 차단당한 것에 대한 보복이와 화풀이였을 수도 있다. 그의 에로티시즘 자체도 지속적인 성의 희열로 이어진 실천적 철학이 아니라 하나의 이념적 차원에서 맴돌고 말았다는 느낌을 준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실제 인생도 희열과는 동떨어진 불행한 삶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그의 건강이 받쳐지지 못했고 그의 호소는 세상에 전혀 먹혀들지 않았으며 주변 인물들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받았다. 그는 고립되었으며 안주할 땅도 마땅치 않았다. 로렌스의 삶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면 오이디푸스 갈등 해결에 실패한 전반기 인생, 그리고 그런 갈등을 행동한 결혼생활 및 작가의 길로 들어서 후반기 인생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점에서 로렌스의 창작활동은 자신의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로렌스의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된 부모와의 갈등은 마치 프로이트의 이론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전형적인 삼각구도를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로렌스 자신도 프로이트의 이론에 공감하고 정신분석과 무의식, 무의식의 판타지 등의 저술을 쓰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분석 이론의 모든 것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무의식의 판타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프로이트가 말한 것을 일부분은 진실이다. 빵이 없는 것보다는 반쪽이라도 있는 게 낫다. 그러나 빵이 없는 다른 반쪽도 생각해야 한다. 성이 모든 것은 아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이 성적인 동기가 모든 인간 활동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대성당을 세우는 것이 과연 성행위를 위해서인가? 융은 대학교의 가운을 벗고 성직자의 흰옷을 택했으나 프로이트는 과학자 편이다. 여기서 로렌스는 성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성적 동기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 동기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신에게는 횃불을 들고 기름통 안으로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깊은 내면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대신에 로렌스는 작품 속의 주인공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자신의 근친상간적 욕망을 합리화하면서 결국 모장 안의 사랑은 영원한 것으로서 단지 사회적 윤리라는 이름으로 억압된 보통 남녀 간의 사랑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오이디푸스 갈등 차원에서 본다면 로렌스는 오히려 그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실패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탁월한 문화적 재능과 상상력의 소유자끼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미해결될 갈등 부분으로나마 해소하고 승화할 수 있는 기회를 지녔던 인물이기도 했다. 엘리엇이 일생 동안 추구했던 좌우명은 질서와 도덕의 확립이었다. 하지만 로렌스는 그런 질서를 무시하고 탈도덕적 지향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로렌스가 주정파라면 엘리엇은 주사파인 셈이다. 또한 이들은 죽어서도 그 행로를 달리했다. 엘리엇이 신의 품에 기위했다면 로렌스는 자연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들이 각자 그토록 평생 집착했던 성과 지성의 문제는 인간 심리의 보편화하더라 하겠다. 그러나 성과 지성은 양자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통합과 조화의 문제임에 틀림없다. 사랑과 미움의 통합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듯이 성과 지성의 조화 역시 심리적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로렌스가 그 자신의 예전 관계에서 보여주었듯이 사랑과 마음의 통합에 실패한 점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신경증적 경향뿐 아니라 매우 유아적인 이분법적 사고의 흔적을 드러낸 것일지도 모른다. 결국 성과 반지성의 극단에 치우친 삶의 철학을 지녔던 로렌스의 행보는 비록 말년에 신비주의 철학에 기울었다고 하지만 그 역시 유아기의 모자 관계 및 그 이후의 오이디푸스 단계 경험이 모두 여의치 못했음을 짐작케 해주기도 한다.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외친 루소 자신은 결코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로렌스는 위선과 매연에 찌든 도시를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 여성을 보았으나
건강이 그를 받쳐주지 못했다. 병마에 시달리다 45세라는 젊은 나이로 생을 마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찬미했던 성적 기열의 세계마저 충분히 누려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뜬 셈이다. 그런 점에서 그 역시 단순한 현학적 차원에서 머문 성찬미론자로 보인다. 그것은 단지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했던 성적 욕망과 환상의 세계를 상상 속에서 담아 재구성해 보려는 시도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찌됐건 그가 남긴 여파는 대단했다. 그리고 오늘날의 자유로운 성개방 풍조에 힘입어 그의 존재는 성해방의 개척자로서 또는 순교자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T.S. 엘리엇의 황무지. 미국 태생이지만 영국으로 귀화한 T.S. 엘리엇은 주지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현대 영국 신문학의 거장이다. 그는 194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음으로써 20세기 최대의 시인으로 추앙받기에 이르렀는데 특히 그의 대표작 황무지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황폐화된 세상과 현대인의 환멸, 소외 등을 대변하는 작품으로 비평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아 동시대의 젊은 시인들에게는 일약 우상적인 존재로 떠올랐다. 물론 시란 그 시인이 속한 시대를 반영하기 마련이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적 갈등과 병리를 표출하고 승화하는 치유 작업의 일종이기도 하다. 동시에 시인은 적절한 공간 배치와 시어의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적 메시지를 미지의 독자들에게 전한다. 시가 감동을 주는 것은 독자들의 보편적 심성에 그 어떤 울림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엘리엇의 시는 일반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기에는 지나치게 난해하며 더욱이 방대한 고전에 관한 지식과 냉철한 지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접근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핸디캡도 안고 있다. 현대 영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황무지의 예기치 못한 성공은 물론 탁월한 작품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처한 시대적 배경과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평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알고 보면 그의 출세작 황무지는 시인의 삶에서 최악의 시점에 나온 작품으로 개인적 위기를 자신이 처한 시대 전체의 위기로 일반화한 경향이 없지 않다. 따라서 작품성의 문제를 떠나 당시 그가 처했던 삶의 위기와 정신적 혼란을 이해한다면 왜 그런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해 수수께끼가 자연히 풀리게 될 것이다. 매우 소심하고 신경질적이며 감각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엘리엇은 원래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아버지는 말소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며 어머니는 자선사업 활동에 바쁜 나머지 그의 양육은 주로 하녀에게 맡겨졌다. 사교성이 부족했던 그는 초등학교 시절에도 그부들과의 게임이나 운동에 함께 끼어들지 못해서 항상 고립되고 외로운 아이였는데 그런 외로움을 고전 탐독으로 달래면서 일찍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후 유럽으로 건너가 학업을 계속한 그는 때마침 제1차 세계대전이 반발하자 발발하자 런던에 그대로 놀러 앉은 채 두 번 다시 부모 곁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비비안 헤이우드와 결혼하고 교편 생활을 유지하면서 시작이 몰두했으나 결혼과 직장 모두 그에게는 끔찍스러운 재앙으로 다가왔다. 변되게 죽을 듯하는 아내의 히스테리와 적성에 맞지 않는 교사 일이 시인으로 성공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여긴 그에게 가장 두려운 사실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일이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극심한 신경쇠약에 걸린 엘리엇은 결국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비토즈 박사에게 치료를 받고 가까스로 회복되었다. 그 원기를 되찾은 그는 마침내 1922년 황무지를 완성해 발표함으로써 영국 시단에 일대 돌풍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가 황무지를 쓴 시점은 엘리엇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온갖 환멸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시기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결혼,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모와 결혼한 사실, 전공 학문이었던 철학을 포기한 사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교사 노릇을 한다는 점 등이 그로서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수업을 극도로 싫어했던 그는 결국 교사직을 포기하고 로이드 은행 해외 식민국의 일자리를 얻었지만 히스테리적인 아내 비비안이 쉴 새 없이 쏟아내는 신체적 증상, 호소에 지치대로 지친 나머지 극심한 불안과 의욕 상실에 빠져 두 번 다시 글을 쓸 수 없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잘못된 결혼 때문에 삶을 낭비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빠진 애니엇은 결국 자신이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성생활로 정력을 낭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내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버느라 아까운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당시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단어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낭비라는 어휘였을 것이다. 감각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 낭비, 돈 낭비, 정력 낭비, 재능 낭비, 인생 낭비, 이 모든 끔찍스러운 낭비의 쓰레기 더미들이 한 곳으로 결집된 낭비의 땅, 이야말로 그에게는 지옥 그 자체였으며 죽음의 땅이기도 했던 것이다. 지옥처럼 끔찍스러운 바로 그 시기에 나온 항구지는 그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낭비된 삶의 절망적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결국 엘리엇 자신의 정신적 위기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드러낸 작품이기도 하다. 황무지란 바로 그렇게 온갖 낭비로 점철된 엘리엇 자신의 정신적 허무지를 상징한다. 원제에 있는 원제에 있는 황무지임과 동시에 낭비의 땅으로 그것은 곧 황폐해진 자신의 정신세계를 우회적인 방식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에게는 성생활도 낭비요 결혼도 낭비였으며 자신의 부모 형제와 그가 태어난 조국 그리고 자신이 꿈꿨던 철학, 청춘의 꿈과 희망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기였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낭비요 쓸모없는 삶이었다. 불모의 정신세계 결국 그는 황무지 같은 자신의 마음 상태에서 탈출하고자 황무지를 쓴 것이다. 삶을 허비하고 낭비한 죄, 엘리엇 개인에게 이처럼 정확히 그의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단어는 달리 없을 것이다. 삶의 낭비란 그의 동료 에즈라 파운드가 이미 친구했듯이 예술가에게는 일종의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황무지가 나오기까지 그는 완전히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온 셈이다. 그래서 시의 첫 무리는 마치 어둠 속에 천둥이 울리듯 이렇게 시작된다.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로 봄비를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죽은 땅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움트고 도약하는 4월이 왜 그토록 잔인하게 느껴진 것일까? 그는 모든 생명을 저주하고 질투했을까? 아니면 모든 삶의 축제를 거부한 것일까? 그에게는 모든 세상이 죽은 땅으로 살아 남아 있어야만 자비의 땅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채 그는 애매모호한 난해함 속에 그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다. 그러나 그의 이런 역설적 표현은 결국 자신의 내면적 학문지를 거부하고 새로운 질서와 순결을 지향하는 그 나름대로의 몸부림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한다. 4월의 새봄은 옥정이 움트는 춘정의 계절이기도 하다. 감미로운 라일락의 향기가 여인의 향기처럼 지성으로 무장한 시인의 감정을 자극하고 유혹하지만 무의미한 욕정에 몸을 내던지는 현대인의 성을 엘리엇은 불교 그 자체로 보았다. 그는 자신의 욕정조차 불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성에 대한 혐오감을 애써 감추려 하지 않았다. 물론 엘리엇은 결혼에 실패했으며 성생활 역시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에게는 금욕이 오히려 축복이었다. 오랜 투병 끝에 아내 비비안이 정신병원에서 죽고 난 후에도 그는 오랜 기간 홀로 독신을 지내다 말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이 차가 많은 여위서와 재혼했지만 이미 그 결혼은 성생활을 요구할 청질의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 그에게는 온갖 추억과 욕정이 움트는 봄보다 차라리 모든 것이 잠든 겨울이 더욱 따뜻했던 것이다. 황무지는 전부 5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 죽은 자의 매장, 2장 체스게임, 3장 불의 설교, 4장 익사, 5장 천둥이 남긴 말 등으로 이루어진 황무지의 내용 중에는 그리스 신화와 비극에서부터 셰익스피어의 고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산스크리트어와 라틴어가 자주 인용되는 등 지식이 짧은 대중들은 접근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작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평론가들의 열광적인 찬사와는 관계없이 엘리엇 자신이 황무지라는 작품 자체가 자신에게는 단지 삶에 대항하는 무의미한 불평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전적으로 개인적인 작업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시의 내용이 엘리엇 자신의 내면적 위기 상황을 대변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나친 억측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우선 각 장의 대목들은 엘리엇의 심리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이 특색이다. 1장의 제목은 죽은 자의 매장으로서 이는 결혼에 실패한 시인의 참담한 심정을 상징한다. 결혼 후 무덤이나 마찬가지라는 그 느낌이 드러난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로 시작하는 유명한 시구의 장이다. 평자에 따라서는 모든 각성이 요구되는 4월이야말로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잔인한 달일 수밖에 없다는 잠옷 현학적인 주석을 달고 있지만 그야말로 잔혹하고 비참한 제1차 세계대전의 지옥 같은 현실에 동참하기를 회피한 나약한 지성인의 입장에서 죽음의 계절이 물러나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봄의 축제를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도 역설적이다. 1,000만 명에 달하는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제1차 세계대전의 악몽이 지나간 마당에 그런 기나긴 죽음의 계절이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이 들뜬 시점에 시인은 오히려 그 겨울이 따뜻했다고 그리워하는 것일까? 그러나 엘리엇은 전쟁이나 인류의 앞날에 관심을 기울이고 걱정할 만큼 거시적인 안목을 지닌 휴머니스트가 결코 아니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그 자신이었을 뿐이다. 결혼을 일종의 지옥 체험으로 받아들였던 그로서는 오히려 모든 생명체의 번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의 봄이야말로 추악한 생명의 본색을 드러내는 춘정의 계절로서 돌을 묻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보들레르를 논하는 자리에서 엘리엇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은 어중간한 상태보다는
차라리 악한 편이 낫다고 말했는데 이는 마치 강력한 힘을 지닌 지배자 또는 가해자의 논리를 대변하는 듯이 들린다. 그는 분명히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의나 동정심조차 느낄 수 없는 냉담한 성격의 소유자였음에 틀림없다. 이 장의 제목은 체스 게임인데 인생은 마치 체스 게임과 같고 모든 인간이 맡은 역할은 결국 체스판 위의 말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를 들린다. 마치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왕과 왕비의 게임처럼 서로 먹고 먹히는 추잡한 게임의 연속인 셈이다. 엘리엇 자신의 아버지인 왕과 어머니인 왕비 사이에 벌어진 게임의 희생자임을 자처하는 것일까? 여기서 모든 말들은 그들의 게임에서 희생되는 자식들을 상징하는 셈이며 동시에 왕과 왕비는 엘리엇 자신과 그의 아내 비비안을 상징한 것일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한 상징적 의미는 그와 절친했던 에즈라 파운드의 시 체스 게임에서의 독단적인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시에서는 두 여성 사이를 오가며 방황했던 파운드 자신의 정신적 혼란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엘리엇 부부는 추잡한 게임에 희생물인 자식을 낳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승률을 유지한 셈이 된다. 여기서 배경으로 사용되는 그리스 신화는 형부인 왕에게 능욕당하고 혀가 잘린 필로멜러가 종달새로 변한 이야기이며 더럽고 불결한 성에 대한 노골적인 야유와 혐오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여기서 그는 마치 금욕적인 수도사처럼 성을 멀리하라고 외친다. 3장의 제목은 불의 설교로서 부처가 인간의 구제를 가로막는 욕정의 불에 대해 설교한 내용을 말한다. 엘리엇은 겐지스가 대신에 템스 강변에서 욕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런던 시민들을 향해 훈계와 설교를 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동양과 서양의 대표적인 금욕주의자로 알려진 부처와 성 아우구스투스의 설교 내용을 나란히 인용하면서 성에 치든 현대인들을 마음껏 조롱하며 비웃고 있는데 이는 시인 자신의 성적인 갈등을 여지없이 드러낸 부분이기도 하다. 이처럼 엘리엇이 성을 혐오한 것은 성 자체의 불결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성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이 두려움을 지녔기 때문이기 쉽다. 개신교 목사나 성공의 신부들도 혼인해서 자식들을 낳지 않는가. 그러나 성에 대한 태도 면에서는 엘리엇이 오히려 성직자들보다 더욱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사장의 제목은 익사다. 앞장의 불과 마찬가지로 물 역시 정화하는 힘과 죽음을 행사하는 힘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불로 태움으로써 죽음과 더불어 정화가 이루어지듯이 물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정화가 이루어진다. 신이 타락의 도시 소돔을 불태우고 악에 물든 세상을 노아의 호수로 정화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화장과 수장은 인간의 오랜 관습이기도 하다. 더럽고 추잡한 세상을 물과 불로서 정하고자 하는 시인의 욕망이 드러난 부분이다. 이처럼 청결과 순결에 대한 시인의 감각적 희구는 마치 인종적 순결성에 병적으로 집착한 나치즘을 연상시킨다. 피해 순수성에 대한 감각적인 집착 때문에 그토록 끔찍스러운 인종 말살의 대재앙에 초래되지 않았던가. 홀로코스트야말로 불결한 열등인종을 거대한 소각열을 통해 불태워버린 청소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익사는 노아의 홍수에서 보듯이 마음에 들지 않는 타락한 세상에 일시에 청소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고결하고 순결한 소수의 선택된 인간들만이 살아남아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산정상에 그 발을 내딛고 그들만의 순수한 세계를 새롭게 여는 것이다. 물론 그토록 정화된 신세계의 전체 조건은 타락한 인간들의 집단적 익사다. 5장의 제목은 천둥이 남긴 말이다. 마치 운명을 두드리는 소리를 암시하는 베토벤의 5번 교향곡 서주 부분처럼 천둥이 울리는 경고의 소리는 가뭄에 찌든 황무지에 비를 몰아오는 천둥 소리를 의미한다. 몰아치는 빗줄기 역시 대대적인 청소 작업을 수행한다. 모든 흙먼지와 더러운 배설물을 깨끗이 씻어내리기 때문에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빗줄기는 복음 그 자체이며 인류 자신을 포함한 정서적으로 메마른 인간 심성의 구원자를 의미한다. 그는 마지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마치고 있다. 황폐한 탑 속에 든 아퀴텐 왕자. 이 단편들로 나는 내 폐허를 지탱해왔다. 부분대로 합조. 히에로니모는 다시 미쳤다. 다타, 다야드밤, 다메타, 샨티, 샨티, 샨티. 인도의 고대 경전 우파니샤드에서 인용한 다타, 다야드반, 다미야다는 주라, 공감하라, 자제하라는 뜻이다. 이 마지막 부분은 특히 의미심장하다. 즉 엘리엇은 황폐한 탑 속에 꼼짝없이 갇힌 왕자의 자신을 비유하면서 산산조각난 마음의 편파들로 이루어진 시 작업을 통해 간신히 자신의 내면적 폐허 상태를 지탱해왔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아낌없이 베풀고 공감하고 자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